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긴 병간호와 외로움 속에서 아내는 마음을 다잡고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중 단 한 사람, 그 남자가 눈에 띄었다. 말끔한 정장, 고급 외제차, 검은 선글라스. 젊은 남자는 조용히 헌화를 하고 유족들에게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인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가족 중 누구도 그를 몰랐다. 이름도 얼굴도 인연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아내는 괜히 마음이 쓰였다. 그 젊은 남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뉴스를 보던 그녀는 화면에 떠오른 얼굴을 보고 손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고급 승용차 전복 사고. 사망자는 국내 유명 스타트업 재벌 2세 김도연 씨.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선글라스를 벗고 웃고 있는 얼굴. 그 남자였다. 장례식에 왔던 바로 그 젊은 남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 이름, 김도현. 그건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다. 20년 전 8살이던 아들은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또 다른 자식과 다투다 집을 나간 뒤로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실종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김도현이 맞았다. 혹시나 싶어 DNA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사고 현장은 전소됐고 유가족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장례는 회사 측에서 조용히 치러졌다고 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왜 그를 붙잡지 않았을까? 왜 혹시 한 번만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어느 날 그녀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반송처 없이 손글씨로 적힌 편지. 봉투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아들. 하지만 사진 구석에 낯선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다. 도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남편이 직원 아들의 가족 사진이라며 건네준 사진. 그 아이와 뉴스 속 그 재벌 2세, 그리고 장례식장에 왔던 그 남자가 너무도 똑같이 생겼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누군가 키웠고 누군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날 보러 왔다. 며칠 후 집 앞에 낯선 차가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무언가를 그녀에게 건넸다. 고급스러운 열쇠와 작은 수첩. 수첩에는 단 한 줄.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이후 그녀는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집 안 한 켠 액자 속 아들과의 마지막 사진을 매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다녀왔구나, 우리 도현이.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습관이 생겼다. 식탁에 커피잔을 2개 놓고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고급 세단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 기적처럼 그날이 또 오기를 기다리는 자신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름 없는 택배,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쓰여 있지 않은 상자 안에는 낡은 캠코더 하나와 함께 동봉된 짧은 메모가 있었다.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날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캠코더엔 짧은 영상들이 들어 있었다. 처음엔 학교 행사,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그 다음은 한 할머니와 손잡고 웃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남편의 병문안을 와 몰래 지켜보는 장면. 카메라는 병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수척해진 남편과 졸고 있는 그녀. 그 모습을 멀리서 담고 있던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다. 저게 우리 엄마야. 나 그립다. 진짜.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켰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그 아이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녀는 다시 봉투를 꺼냈다. 며칠 전 차를 몰고 왔던 중년 남자가 남기고 간 그 열쇠. 열쇠에 적힌 번호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별장 주소였다. 그녀는 며칠 뒤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오래된 정원, 가꾸어진 화단, 그리고 창문 안으로 보이는 낡은 사진들. 거기엔 한 장 한 장 모아둔 듯한 가족 사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그녀와 함께 찍은 도현이의 사진, 그녀가 보낸 편지를 복사해뒀던 흔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 봉투 속 유서 한 장. 엄마,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전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살아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매일 떠올려줬기에 전 매일 조금씩 살아 있었던 거였어요. 이젠 정말 편히 눈 감을게요. 그녀는 별장 문을 닫고 돌아 나오며 오래도록 입구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 별장 앞에 화사한 꽃이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따뜻한 빵 냄새가 풍겼다. 누군가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그 뒤로도 말한다. 자신의 아들은 2번 태어났다고. 한 번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시 돌아온 순간에. 그녀는 그 이후로 별장 근처를 몇 번 더 찾았다. 늘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화단은 계절마다 꽃이 바뀌었고 현관 앞 신문은 매일 정리돼 있었다. 누구의 발자국인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그 사람이 도현이를 아꼈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또 하나의 이상한 봉투가 도착한다. 익숙한 필체, 익숙한 내용. 하지만 이번엔 내용이 조금 달랐다. 엄마,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상자는 열지 마세요. 그 안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시간이 들어있어요. 상자. 그녀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날부터 남편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그대로였던 서랍 속, 책장 뒤쪽, 벽장을 밀자 낡은 금고 하나가 나왔다. 비밀번호는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포기할 뻔했을 때 우연히 도현이 생일 날짜를 눌렀다. 딸깍. 금고는 조용히 열렸다. 그 안엔 VHS 테이프 1개와 오래된 편지 다발, 그리고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VHS 테이프에는 어린 도현이와 남편이 함께 있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다. 영상 속 남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도현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 말하면 도현인 다시 떠나야 해. 그리고 다른 날짜, 남편은 누군가에게 전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 애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몰라야 해요. 절대요. 그녀는 손이 떨렸다. 자신이 믿었던 남편은 도현이를 숨겨왔던 것일까?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척하면서 편지 다발은 더 심각했다. 몇 통은 어떤 단체와의 연락, 지켜보고 있다. 이 아이를 데려간 데가. 같은 문장들이 반복돼 있었다. 그리고 수첩 맨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애는 내 실수였어. 그녀에게 들키면 안 됐다. 하지만 그날 장례식에 왔을 때 난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도현이가 장례식에 왔던 이유, 마지막에 남긴 편지와 선물들, 그 모든 건 자신을 향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그를 만든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작별의 신호였던 것이다. 그녀는 다시 별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곳엔 더 이상 꽃도 따뜻한 향도 없었다. 철문은 녹이 슬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 앞 작은 상자가 또 하나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그녀와 도현이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사진 뒤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이제 그만 잊어도 돼요. 엄마, 이젠 괜찮아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별장에 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도연이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진도 편지도 캠코더도 모두 상자에 넣어 남편의 유품과 함께 벽장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평범한 노년의 일상으로.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졌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 간 그녀는 한 노인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 며칠 전에 이상한 젊은이가 왔어요. 어머니 찾는다고 사진 보여주고. 그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젊은이요? 무슨 사진을요? 글쎄,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여자랑 똑같이 생겼다고 분명 그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은 오직 가족들 외엔 갖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다시 벽장을 열었다. 그 상자, 절대 열지 않으려 했던 그 상자, 캠코더와 편지 밑바닥에 더 이상한 물건이 있었다. 누군가 몰래 끼워둔 듯한 병원 태그. 병원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동서재활의원. 남편이 생전 마지막 입원해 있었던 곳. 그 밑엔 진료기록, 복사본이 있었다. 환자명 윤도현. 생년월일 1992년. 진단 단기 기억 상실 증후. 감정 분리장애. 보호자 윤태수부. 아니야. 도연이는 죽었잖아. 그녀는 손에 쥔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신이 아찔했다. 그녀는 분명 아들을 장례까지 치렀다. 그럼 이 병원 기록은 뭐지? 그때 전화가 울렸다. 숨이 막히도록 낯선 번호. 여보세요? 혹시 윤도현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그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환자분이 계속 어머니를 찾으셔서요. 최근에도 병실 창밖만 바라보시고 우리 엄마 여기 오기로 했어요 라고 하셔서 죄송한데요. 혹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녀는 마치 다른 시간 속으로 떨어진 듯 병원 주소로 택시를 타고 향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병원이었고 복도엔 간호사 하나 없이 정막이 흘렀다. 접수 창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방문을 알고 있던 듯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3층 306호. 낡은 명패엔 윤도현. 그 이름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는 키 큰 남자. 도현아?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다. 분명 그는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 드디어 오셨군요. 그녀는 두려움과 반가움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너 정말 도연이니?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에 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주라고 했어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녀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그녀,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어린 소년. 그녀는 그 사진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과거,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여름날의 일, 길 잃은 소년을 데려와 몇 달간 함께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남편이 그 아이를 몰래 키워왔던 시간, 그때 당신이 그 아이였구나.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이 몰랐던 아들,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아들은 자신이 낳은 생물학적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기억하고 자신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그 아이였다는 것. 병원을 나온 그녀는 도현이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상자 하나를 손에 든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왔다. 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말만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남편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메모를 떠올렸다. 그 아이는 우리가 만든 착오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진심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병원을 찾지 않았다. 도현이를 그곳에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기억을 자신의 마음에 묻은 것이었다. 이제는 잊기 위해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었다. 몇 개월 후 그녀는 작은 책방을 열었다. 이름은 단순하게 기억의 방. 책방 안에는 추억 속 오래된 책들과 한 구석엔 사람들이 사진을 붙이고 편지를 놓고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소중한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라는 이름이 붙은 공간엔 하루에도 몇 장씩 낯선 이들의 마음이 도착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 안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엄마, 이젠 괜찮아요. 전 여기서 잘 지내요. 책방 이름 참 따뜻하네요. 여전히 엄마는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이에요. 보고 싶지만 그리움보다 고마움이 먼저예요. 사랑해요. 도현이가. 그녀는 편지를 가만히 쥐고 눈을 감았다. 이제야 정말로 알 것 같았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엮이지 않아도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아주 조용히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엄마가 참 많이 미안했고,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